근데 우리가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 하락론자 분들은 결국은 일본처럼 된다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2010년대에 그 시장 강세론을 폈을 때 그때 제일 공격 많이 받았던 논리가 일본화였거든요. 집값 하락은 아직도 한참 이제 걸린다. 여기서 50% 70%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집 살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아니면 일본처럼 되니까 평생 살 생각하지 마라. 본인 주택을 사실 때 자기 소득의 11배 이상을 사시면은 현금흐름 문제가 거의 무조건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기업의 문화라든지 산업 구조도 처음에는 일본 방식을 많이 따라가다가 많이 또 미국 방식으로 많이 바뀌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는 참 다행스럽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일본이 우리보다는 한 10년, 15년 노령화도 빨리 시작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무섭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하락론자 분들은 결국은 일본처럼 된다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2010년대에 그 시장 강세론을 폈을 때 그때 제일 공격 많이 받았던 논리가 일본화였거든요. 일단 일본은 우리나라랑 주택 구성도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아파트 중심인데요. 네. 2200만 채 중에서 지금은 약 1500만 채가 다 아파트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일본은 6000만 채가 넘는데 그중에 3500만 채가 단독주택. 그리고 일본들은 이런 주택은 매수를 해요. 그리고 도심에 있는 소위 맨션유로 대표되는, 우리로 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임차를 해요. 그리고 맨션을 보유한 기업들은 우리 같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니고 임대차 업체들, 이제 다이토건탁이나 레오팔레스나 이런 여러 일본의 전문 임대차, 전대차 업체들이 임차를 하다 보니까 그들이 소유한 것도 있고 그들이 원소유주에게 빌려서 전대를 빌려주는 것도 있어서 임차 시장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다주택자 비중이 좀 높고 임차 시장 비중 자체가 커요. 그러니까 한 6대4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임차 시장 비중 자체가 다른 나라는 좀 더 작아서 우리가 좀 더 투자로 부동산을 많이 바라보는 그런 나라 정도가 되는 건데 주택 유형도 조금 달라가지고, 그래서 일본 살던 친구한테 물어보면은 도심에 집을 왜 안 사냐고, 왜 맨션을 왜 사요? 집은 단독주택 사야지. 철학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도심지 아파트를 사는 게 컨셉인데 걔네들은 자기 고향이나 아니면 나고 자란 곳에 단독주택 좀 의리의리한 걸 사겠다. 그래서 일본 주택의 연면적도 한국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되게 다다미 집으로 표시되는 굉장히 협소주택을 살 것 같은데 전체 연면적은 넓어서 막 그런 통계 볼 때마다 좀 헷갈렸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총인구 감소 중이고요. 네.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가지고. 그러니까요. 큰일이에요. 네, 출산율이 너무 총인구 감소 중인데 가구 분파는 지속이 되고 있어서 가구 분파가 계속 있고 가구가 주택의 수요이기 때문에 가구 증가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역적으로 가구 증가는 수도권에만 일어나고요. 특히 경기도. 그래요? 그게 수도권에서만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앞으로 한 20년을 때려보면은 수도권은 크게 늘어나고요. 다른 지역은 다 마이너스고 서울도 마이너스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저기 지방에서 이제 일자리 없다고 서울에 많이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가구 수는 증가 속도가 둔화하거나 감소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총 수요는 어느 정도가 되면 임계치에 찰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인구 가구 수요는 단위 유닛이고 결국 구매력은 돈이고 돈은 소득과 대출이니까 결국 소득이라는 거는 생산성에 따라가는 거여가지고요. 그 맨큐가 했던 실수가 이런 거였거든요. 이 유닛당 생산성 증가 속도를 되게 리니하게 봤던 거고, 리니하게 본 걸로 인구수를 때려보니까는 정점 지나면 내려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2005년쯤에 미국 주택시장 피크 올 것 같다 그래서 주택 다 팔라고 하니까 그때 90년대 난리가 났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갔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단위 유닛의 증가 속도나 이런 게 마이너스 있다 하더라도 소득 증가 속도나 생산성 올라가는 거에 따라 가지고 얼마인지 다른 환경이 펼쳐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을 따라간다는 건 전 이런 것 같습니다. 일본은 공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아닌 지역에는 빈집이 많아요. 전체 6천만 채 중에서 13% 공실인데 한 8,900만 호가 공실이에요. 그때 2012, 13년도에 일본화 된다고 할 때 일본의 유령 도시, 다마 막 이런 신도시들, 막 그런 거 보여줬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 재고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거 다 공실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성장 안 하는 거 아닌 것처럼 결국 미래는 집은 남아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가 그 일어나는 그 소위 네트워크 거점 어떤 영역,
이 영역의 주택 시장이 결국 시장일 거여 가지고 공실이 많아지는 형태로 한국도 수렴이 될 것 같긴 하고요. 다만 일본과 또 다른 게 아까도 출산율인데 일본은 그렇게 노령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1.23명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서울은 지금 0.5명이니까 네. 이거는 좀 다른 점이고 그리고 도쿄 인구는 늘었어요. 오히려 네, 도쿄 23구 인구는 1,400만 명대에서 계속 늘고 있는데 네. 그거를 보면은 우리 서울 인구는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 도쿄도는 직장과 일자리가 밸런스가 맞는 것 같고 서울은 직장은 많은데 집은 좀 없어서 경기도로 가가지고 통근통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통근통학자들이 시간 부족 때문에 뭐 네. 연애할 시간도 없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다 연결되는 걸 생각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본 따라가는 거에서 그 일본조차도 한 30년간 제자리였지만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러니까 30년 전 명목 가격을 드디어 터치하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얼마나 버블이었던 거예요. 엄청난 버블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20년 명목 가격을 언젠가 터치할 것이고 네. 그 터치한 가격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저는 이제 영구 하락은 그 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난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구 하락이 일어나려면은 뭐 진짜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1985년도에 있었던 플라자 합의 때문에 일본의 엔화가 240엔에서 네. 딱 2년 뒤에 87년 되면 120엔까지 떨어지고 우리나라 뭐 주식시장 부동산도 똑같지만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갈 때 강세장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플라자 합의가 있었지만 87년, 88년까지 뭐 부동산, 주식 엄청난 이제 랠리가 있었고 네. 거기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10대 기업 중에 6개가 일본 기업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엄청난 거품이어서 그래서 저도 너무 일본 과거 버블이 깨졌을 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때 그 거품이 얼마나 컸었는지 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얘기 안 하고 봐라 일본도 30년 동안 빠졌다. 네. 그래서 그 명목 가격을 이제서야 터치를 할 네, 정도로 네. 너무 거품이 심했었죠 사실. 그렇죠. 그게 네. 엄청나게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20년, 21년 가격은 저는 약간 버블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주택도 멀티플을 때려보면은요. 그러니까 주택도 전세 가격에다가 몇 배. 이렇게 하면은 서울이 1.3배에서 2.6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거의 하이닉스예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0.8배에서 2.6배 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뭐 삼성전자는 또 1.몇에서 2.6 네.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서울이 그런데 바닥이 1.3배, 고점이 2.6배거든요. 물론 이 전세도 이제 그 요술이 있어가지고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전세금을 차입으로 조달하면서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전세를 조달했을 때의 전세 대비해서 전세도 펌핑이 된 상태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전세금의 80%까지를 차입으로 조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세가는 약 20% 할증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1이고 매매 가격이 2인데 제 생각에는 실질 전세 가격은 0.8이고 네. 매매 가격은 2이기 때문에 이게 2.5배예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가격대 레벨은 거의 밸류에이션 피크에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는 여기서 그러니까 무조건 빠진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서 더 오르려면 더 강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모멘텀이 소위 유동성으로 오는 건데 대출 등으로 예. 그런 게 안 오니까는 좀 올라갈 확률보다 아래는 또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위로는 0.1 남았는데 아래는 막 이제 한 1.2배 남았으니까 그래서 아래 확률이 더 크니까 지금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나. 네. 네. 근데 여기서 그 섹터가 있으니까 이게 매크로적인 얘기고 기업도 섹터들이 있잖아요. 산업이. 전세에서도 요새 학군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얼마 전에 교육부 총리가 수능 개편안이랑 내신 개편안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때는 수능 점수도 원점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400점으로 원점수로 카운팅을 했는데 요새는 이 사트를 배워와가지고 이 문항의 난이도를 곱해서 표준 점수를 환산해서 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원점수는 발표 안 하고 성적표에 표준 점수가 옵니다. 어. 그래서 이 탐구는 또 사회탐구랑 과학탐구에서 9개, 7개 중에서 막 고르게 돼 있으니까 뭐 고르느냐에 따라서 막 그 수능이 전략적이어가지고 이번에 수능 개편하겠다고 한 게 뭐냐면 탐구 다 통쳐서 한 개 하고 언어, 수리, 그 다음에 한국사 하고 그 다음에 외국어 하고 탐구 하나로 퉁치고 이러면서 수능에서 변별력을 크게 두지 않겠다는 그런 얼마 전에 킬러 문항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학원 그렇죠. 강사들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은 학교 내신에서 좀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신도 근데 등급이 많은 게 아니라 등급 5개로 퉁쳐버리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지방이나 아니면 외곽에서 내신 1등급 소위 4%를
유지하면서 그 학교에서 내신 1등급을 토대로 자소서를 써가지고 학종을 준비했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도 1등급은 10%로 확대가 되니까 네. 내신 1등급의 변별도 사라져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저 외곽으로 나가려고 했던 그런 내신 1등급을 노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어디로 가겠어요? 내신도 그러게요. 변별력이 사라지고 수능도 변별력이 사라진다면 그럼 변별력은 누가 주냐? 대학교가 주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이것이 그 본고사 시대의 재림인데요. 아. 대학이 학생 선발에 있어서 되게 막강한 그 결정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거꾸로 이런 형태로 내신이 1, 2, 3가 등급이 있었는데 이제 절대평가, 상대평가, 내신 등급 다 기표를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사고 등에 유리한 형태로 많이 바뀌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신 3등급이지만 몇 등이다. 딱 이렇게 따다닥 되니까 봤을 때는 변별력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발표가 나고 나서 기본적으로 학군지로의 전세 수요가 이게 그러니까 섹터 강세장이 왔습니다. 그러겠네요. 네, 학군지로의 전세 수요가 올라와가지고 예. 그래서 원래는 10월부터 아까 제가 매매 시장 되게 잠잠하다 했잖아요. 예. 학군지 전세 가격은 또 그거랑 무관하게 수능 개편 발표하고 나서 잠깐 또 강세예요. 그리고 아직 이거는 대학별로 본고사 할지 말지는 이제 대학이 해야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수능 개편하면서 어쨌든 요즘에 이런 일이 조금 생기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주식 전문가인데 부동산 카페에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예,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사라 네네. 하고 또 하나가 부동산 살 때 집 살 때는 집사람한테 물어봐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바깥 양반이고 너무 맞는 말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집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있다. 네네.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저처럼 아침 일찍 와가지고 밤 11시 반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는 사람은 집의 가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죠. 네네. 근데 집에 있는 와이프나 아내분들은 애들을 학교를 보내고 쇼핑을 가고 마트를 가고 그 다음에 애가 아프면 병원을 또 데리고 가고 네. 그리고 이제 학군. 네. 그럼 집 외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가치를 아빠들이 어떻게 하느냐. 네, 그래서 그렇죠. 집 살 때는 집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 때문에 부동산 카페에서 되게 이제 논란이 됐던 기억이 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게 집의 가치. 네. 그 집의 가치를 움직이는 그 요인이 이번에 수능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토지는 보통 입지, 그리고 건물은 상품인데 상품이라고 하면 이제 단지랑 개별 건축, 개별 동, 네. 호수 이제 이런 물리적인 요건들이 되는 그냥 거거든요. 하드웨어 끝. 네, 근데 그 껍데기. 입지의 가장 1번이 교통망. 아, 그 교통, 교통망이 주로 직장으로 가는 대중교통과 맞아. 이제 뭐 자가 교통 등을 의미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교육 여건인데 아. 교육은 뭐 초, 중 등 학교 인접성 그리고 사실 요즘엔 학원을 많이 보내니까 학원과 인접성이 교육 요건의 핵심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 학군지라고 하는 지역들도 보면은 다 학원과 밀집 지역을 우리가 학군 지역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교통과 교육이 엄청 중요하고 세 번째는 편의시설, 도시 기반 편의시설을 의미하고 네 번째가 자연환경인데요. 사람마다 선호는 다르죠. 선호는 네. 다른데 그 선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해보면은 교통이 제일 1번 요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은 곧바로 학군이고 두 개는 팽팽해요. 네. 나머지 편의시설이나 자연환경은 일부는 이제 자기는 뭐 건강 때문에 자연환경 엄청 좋아야 된다 하는 분들은 자연에 높은 가치를 주지만은 네. 그렇지 않고선 교통 교육이 중요하고 그래서 교통 교육에서는 근본적으로 그 학원 밀집 지역으로의 수요가 올라갈 환경인가 내려갈 환경인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현 정부의 전반적인 생각은 얼마 전에 만 5세 입학도 있었거든요. 윤 정부 들어서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은 만 5세 학교 보내자. 만 6세가 아니라 1년 빨리 보내자. 네. 그리고 이번 수능도 보시면은 미분 같은 거는 대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는 이제 수학 과정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미리 맛을 보면서 그거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고교 수업 과정들이 뭐 좋게 말하면은 대학교 때 배우는 커리큘럼들을 일부 흡수하고 있고 네. 나쁘게 말하면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현 정부는 뭐냐면은 한 살 빨리 보내면은 얘도 쉽게 해야 되니까 수능에서 다 빼고 이제 기초 교육만 쫙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 이제 빨리 사회로 내보내가지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다 배우라고 하고 회사와 산업에서 배우라고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에 그런 게 있어요. 70% 대학 졸업률이 70%가 넘는데 인재가 없다 막 이러면서 여기서 인재는 그 소위 그 산업계로 가는 그런 인재들은
대학보다는 특성화고라든가 마이스터고 등등을 통해 가지고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연마하는 이런 분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 그런 분들 숫자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모두가 대학 가야 되냐, 자기가 맞춰서 가면 되지. 대학 진학률은 70% 이상대로 엄청나게 거의 80% 가까이 엄청나게 높은데, 고학력 그 실업자가 많이 양산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바꾼 거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과거 패러다임대로 준비를 했고, 이게 영원히 바뀐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 한국의 불안함은 뭐였냐면은 정권 따라 정책이 너무 이렇게 바뀌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정책의 장기 지속성이 이제 잘 담보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대학이 본고사를 한다 해도요, 개별 대학에 대한 그런 엄청나게 많은 대학에 대한 입시 정보를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건데요. 결국은 학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수능과 내신의 변별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개별 대학의 변별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개별 대학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야 되고, 그 개별 대학에 대한 정보를 학원이 많이 알 것이고, 네. 자연스럽게 학원 의존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학군지 수요가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릴 건데, 우리가 뭐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지금 4.3% 하는 이런 10년물 금리가 다시 2.5가 되고 2%가 되고 이러면 집값은 당연히 오르겠죠. 금리가 3%대로 떨어지면 그러면 내년에는 집을 사야 됩니까? 금리가 추세적으로 인하될 그런 전망이 생긴다면은 네. 그때는 부동산 취득하시는 게 맞죠. 네, 왜냐하면 집값 하락은 아직도 한참 이제 걸린다. 네, 여기서 50%, 70% 떨어질 거기 때문에 집 살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아니면 일본처럼 되니까 평생 살 생각하지 마라. 이런 부분도 많았었는데, 일단 금리가 그 정도 떨어지면 내년 조정에서는 사볼 만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DSR이라는 시스템이 22년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네.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대출의 상한선이 벌써 정해져 버렸거든요. 네. 결국 자기소득 40%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옛날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DSR은 22년 1월부터 고승범 금융위원장 체제 때 전격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DSR은 그러니까 종전엔 DTI라고 Debt to Income인데, 네. 결국 Debt to Income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이 얼마인지를 따진 건데, DTI는 그러니까요. 60이에요. 옛날엔 DTI는 60이었는데 네, 60%예요. DSR은 40%예요. 40으로? DSR은 40인데다가 총부채예요. DTI는 개별 모기지 주담대에 대한 DTI인데요. 예. DSR은 자기의 모기지 주담대와 뭐 신용대출을, 마이너스 통장. 네, 신용대출을 다 포함을 해요. 아. 그러니까 DSR이 생기면서 대출 캡이 생겨버렸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로 생겼냐면은, 저 정책을 쓰던 22년 1분기에는 DSR이 39% 정도 됐었는데요. 네. 작년에는 우리나라가 대출을 갚았지만 마이너스 구조로 대출을 상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DSR이 22년 4Q 기준 40.6으로 기준선 넘어버려요. 넘어버렸네. 네, 그러면은 이론상 국내 가게는 더 이상 대출 못 한다는 거예요. 네. 4Q에. 그래서 우리는 작년 4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냥 주택 가격에 그냥 자유 낙하가 있었습니다. 수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자유 낙하했냐면은, 저 DSR 40%로 대출이 일어나는 가격 레벨까지 자유 낙하를 했습니다. 그 가격대부터는 수요가 빵 하고 살아나더라고요. 그게 네. 작년 고점 기준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40% 이렇게 빠졌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잠실 S를 갔을 때도 네. 잠실 S 34평 고점이 26억이었는데요. 네. 그거를 얼마에 받았냐면은 19억에 받았을걸요? 그럼 7억 빠진 건데, 여기도 25% 빠졌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송도 같은 데를 가면은 네. 12억짜리가 6억 8천까지 빠져요. 아, 그리고 빠졌네. 동탄도 가면은, 동탄 같은 데도 그냥 똑같았어요. 그냥 11억까지 갔던 거가 5억 8천까지 빠지거나, 아니면 5억 8천은 뭐 직거래라 치면은 6억 8천? 네. 7억까지 다 이렇게 빠져버려요. 네. 근데 그 얘기는 11억짜리가 7억 가니까 매수가 붙었다는 거잖아요. 그냥 저 수요가 녹은 상황에서도 그 7억 가격이 아마 DSR 40%를 땡겨서 한 가격일 거예요. 그거를 저는 그래서 역산을 해봤걸랑요. 우리 소득을 1로 보고, 네. 그러니까 우리 소득이 이제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DSR 40%는
원리금 합산액이 월에 33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럼 4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니까. 네. 그러면 월에 330만 원이라는 원리 금액을 5% 금리 뭐 40년, 4% 금리 40년, 뭐 4% 금리 50년, 뭐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내가 빌릴 수 있는 대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4% 40년으로 빌리면은 8억까지 빌릴 수가 있어요. 그럼 8억이라는 금액을 LTV 60으로 나누면은 그거는 13억이라는 주택 가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연소득이 1억이신 분은 4% 40년이면은 13억까지 주택까지만 살 수가 있으시고 네. 그 이상은 못 사세요. 네. 그러면은 이게 4% 40년일 때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를 근데 저는 내년에 5%가 될 것 같거든요. 대출 상품 금리가 올해 4.15 낮춰줬는데 네.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품 금리도 저는 올라간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엄밀히 말하면 작년 5.5에서 올해 4로 내려왔고 올해는 4에서 내년에 한 5로 간다 이렇게 네. 생각해서 5% 때리면은 이게 11배로 내려와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는 그럼 내년에는 만약에 시중금리 올라가는 레벨 따라서 50bp 올라가면은 소위 PIR 기준 멀티플 1배, 100bp 올라가면은 이제 멀티플 2배 정도 그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겠다. 13배가 11배로 내려가면 2배 빠지는 거니까 소위 15% 이상 두 자릿수 하락인데 네. 1배 빠지는 거는 한 8%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2에서 지금 시장금리가 한 50bp 올랐으니까 50bp 올라가는 거 전제해서 한 자리 퍼센티지 정도 하락을 약간 열어놨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말씀 드리는 게 22년 그 DSR이 오고 나서 우리가 대출을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거래량도 그때부터 구조적으로 위축이 돼요. 지금 시장이 올해 있었던 대출도 DSR 우회 대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가구 차주들의 그 소득은 사실상 거의 대출을 풀로 받아놓은 상태가 아닌가.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채널에 막 영상도 찍고 이랬는데요. 종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가계대출은 GDP 대비 몇 %? 네. 약간 요런 소위 저거는 원리금 상환으로 금리라는 변수를 한 번 더 곱해버리게 되니까 총량 퍼센티지가 감소하더라도 DSR은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매우 강력한 그렇네요. 규제인 규제책이네. 맞아요. 근데 그게 되게 타이트한 선에 그어져 있으니까 네. 지금 현재로서 이 기준이 있는 한은 구조적 수요 회복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이때까지 쭉 듣다 보니까요. 결론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거, 지금은 함부로 살 때는 아니다. 네. 예, 좀 지켜봐야 될 때다. 네네네. 내년에 이제 선거 변수도 있고. 저는 지금 투자를 그러니까 웬만하면 위험회피로 뭐 원화와 달러를 분산 배분해서 그냥 갖고 있는 게 좋다 생각하고 본인 주택을 사실 때 자기 소득의 11배 이상을 사시면은 현금 흐름 문제가 거의 무조건 생겨요. 자기 소득의 11배요? 네네네. 네. 왜냐면은 대출 상품 금리가 올라간다고 치면은 DSR에 무조건 걸려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자기 소득의 11배 이상의 주택을 사시려고 하시진 말고 저는 그래서 팁 드릴 때 그냥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원가로 나오니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기존 주택을 살 거면은 기존 주택 역시 가격을 보면 되잖아요. 조정이 한 번도 없는 거를 막 20년, 21년 고점 가격에 사기보다는 어쨌든 바닥에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서울도 86% 정도로 고점비 13, 14%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고점에서 이제 조정받은 폭 계산해가지고 자기 소득이랑 환산해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폐견나 미래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지고 매수한 가격보다 좀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주택을 산다는 거는 4년 이상 거주하겠다는 전제하에 사야 되는 거지 이걸로 돈 벌겠다고 사시는 것보다는 그냥 살다 보면 벌리는 게 집이었던 거지 네. 막 엄청나게 벌려고 레버리지 안 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차피 한국이 성장하면 결국 올라 있을 거잖아요. 네. 뭐 그래서 그 정도로 만족하시고 투자는 오히려 더 정말 자산으로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8을 찍을 때, 네. 5%도 네. 이제 찍었었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2007년 언제 이후로 뭐 가장 높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모기지 금리를 보면 2007년도보다도 훨씬 높아져서 2000년, 2001년 뭐 요때 이후로 그때는 페드의 정책 금리가 6.5였었으니까 네. 그 6.5였을 때 수준의 모기지 네. 금리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사야 할 근거보다는 네. 기다려야 될 근거가 더 많은 그 거시경제 환경이라는 거고 아까 그 모기지 금리도 어떻게 보면은 돈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채라는 거는 빌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죠. 빌릴 때는 아름답죠. 그냥 돈이 계속 네. 들어와가지고 현금 흐름이 늘어나니까요. 그게 갚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은 리파이낸싱 되지 않습니까? 만기가 좀 지나면은. 근데 지금 미국 주택 시장이 일어나고 있었던 현상은 재밌었던 게
한 3, 4년 전에 집을 사셨던 분들이 소위 2%대 고정으로 집을 사시다 보니까 지금 막 6, 7%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사를 갈 수가 없다. 네. 이분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신규로 6, 7%를 받아야 되니까 네. 이 사람들이 집을 안 내놓는다. 네. 그래서 금리가 낮았을 때 집 산 사람들이 모두 다 집을 안 내놓다 보니까 매년 소득이 좀 생기고 늘어서 신규 주택 수요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종전주택을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신규 착공하는 주택만 사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 수요 대비 재고 시장으로 풀리는 양이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 사람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2020년에 전세 대란이 있을 때 전세가 펌핑된 것처럼요. 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기지 금리는 이제 계속 올라가고 그쵸. 이쪽에선 팔지 않고 네. 더더욱 안 팔고 예. 나는 집이 필요하고 이제 취업해 쓰고 일했으니까 집 필요하고 이런 거가 반복되면서 그러니까 신규 주택 거래량은 완전 박살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이런 패턴인데 근데 아마도 저는 이 낮은 금리를 샀던 사람들이 만약에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득이 괜찮다면은 리파이낸싱 할 필요가 없겠지만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대거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큰일 나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가게 사이드에서는 아직은 별일 없다 생각하는데요. 기업들은 드디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로금리 기간 동안 2010년에서 17년 기간 동안 미국에서 회사채를 엄청 찍었지 않습니까? 네. 그 엄청나게 찍었던 회사채가 굉장히 낮은 금리들인데 다 만기가 도래하고 그 만기가 도래할 때 그럼 그걸 리파이낸싱 해야 되는데 이제는 0.5%가 아니고 다 5.5%. 그렇죠. 애플이 5%면 네. 다른 회사는 8%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 회사채 만기를 했을 때 얘네가 버틸 수가 있을까요? 네. 근데 코로나 때는 경제 셧다운 때문에 회사채 위기가 오니까 SPC를 설립해서 회사채를 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SPC 같은 그런 회사채 매입 기구가 없고 시장이 풀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기업에게도 그 부채 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또 결국 위기가 오면 또 뭐 어떻게 하겠죠. 네. 파월도 벌써 경고했잖아요. 네. GDP는 연준 그 책무 아니라고. 그러면은 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네. 저는 진짜로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최성웅 대표님을 통해서 그동안의 부동산의 한 7, 80년도의 그 간의 역사도 알게 된 것 같고요. 지금은 결론은 아직까지는 무모하게 살려고는 하지 마라. 네, 내년도에 주택시장이 조금 더 조정이 있었을 때 그때 고려를 해보면 될 것 같고 내년 요맘때 모셔가지고 그때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 조금 종목별로 들어가서 그때 얘기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한번 모셔있는 걸로 하고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PBR 0.9 미만에서 사면 항상 먹었기 때문에 떨어질 때 떨어지는 무릎에서 이렇게 좀 사는 버릇이 있는데요. 우리 최성훈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위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확실하게 좀 바닥이다 싶을 때 그때 사도 되니까 지금은 관망을 하시라는 이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사일까 차 한잔 합시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